미국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스위스 취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파워 서밋 현장이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제러미 루이스 박사가 한국은 본질적으로 모방과 조립의 나라일 뿐이라는 발표를 했죠.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3차례나 거론된 권위자였습니다. 30년간 학계를 지배해온 이론이었어요. 그때 스탠퍼드 아멜리아 스톤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영하 196도를 견디는 강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만명당 1012대의 로봇을 보유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일본이 포기한 지중송전망 기술도 상용화했죠. 더불어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14년 전부터 가상 쇼핑을 운영했습니다. 아멜리아가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제러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10분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본부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해 3주 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3주 후, 제러미가 같은 대학 강당에 섰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립해온 이론을 오늘부로 폐기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러미 루이스예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기술경제학을 연구해왔죠. 그날 아침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이론은 명확했거든요. 기술 발전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자원, 식민지 경험, 원천 기술 집중이죠. 이 3가지 없이 기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었어요. 영국은 식민지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과 자원을 가졌죠. 독일은 원천 기술에 집중했어요. 일본도 식민지를 통해 성장했고요.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그래프마다 출처를 확인했죠. 수치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30년 연구의 결정체였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유로웠어요. 청중석에는 독일 경제부 장관, 프랑스 기술혁신위원회 위원장, 일본 산업연구소 소장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제 이론을 인용해온 사람들이에요. 제 논문을 읽었고 제 강의를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제러미 박사님, 오랜만이네요. 인사가 오갔죠. 악수를 나눴어요. 마이크를 켰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술 강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청중이 집중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가 없었고 자원이 제한적이며 원천 특허도 수량에서 뒤처진다고요. 반도체 조립은 잘하지만 핵심 설계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한다고 말이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일본과 독일의 소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죠. 청중이 메모를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죠.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때 뒷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멜리아 스톤이었어요. 스탠퍼드에서 온 아멜리아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이며 디스플레이 유기발 광다이오드 패널 공급에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단순 조립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죠.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건 조립과 양산 기술일 뿐이라고요. 원천 기술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은 별개라고 설명했죠.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 조립이냐고 반문했죠. 한국이 이미 소재부터 설계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구체적 사례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자료를 꺼냈죠.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공개 도전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에 땀이 났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저는 답변했습니다. 개별 사례와 전체 구조는 다르다고요.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성과를 냈지만 시스템 전체를 보면 여전히 후발국 패턴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죠. 스스로도 느꼈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지만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멜리아 박사의 지적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웠죠. 저는 답변을 회피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져나왔죠. 복도로 나왔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 한숨이 나왔어요. 노트북을 열자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이사회에서 온 긴급 소집 통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루이스 박사, 당신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죠. 화면 속 이사장 얼굴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해 3주 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령이라고 강조했죠.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겁니까? 30년 연구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거든요. 거부하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제 경력이 위태로웠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추리의 야경이 보였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멜리아에게 연락했죠.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함께 가자고요. 현장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아멜리아는 즉시 동의했죠. 좋습니다. 준비하죠. 전화 너머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손이 떨렸죠. 화면에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릴 리 없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30년 이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불안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리의 거리가 지나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제 이론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될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택시 미터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 아멜리아가 옆에 앉았죠. 아멜리아는 말했습니다. 루이스 박사, 준비하세요. 당신이 보게 될 건 교과서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제 이론이 틀릴 리 없다고요.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추리이가 멀어졌어요. 알프스 산맥이 보였죠. 하얗게 눈 덮인 봉우리들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한국행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의 여정이었어요. 좌석 벨트가 몸을 조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죠. 12시간 비행이었거든요. 다리가 뻐근했어요. 목도 아팠습니다. 짐을 챙기며 생각했죠. 빨리 호텔 가서 쉬고 싶다고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루이스 박사, 먼저 보여드릴 곳이 있다고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방금 도착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내일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었죠. 아멜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지금 봐야 한다고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짐을 끌며 걸었죠. 우리는 일반 입국 게이트로 가지 않았어요. 아멜리아가 공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별도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의아했죠. 어디로 가는 거지? 인천공항 스마트 운영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운영센터요. 왜 여기로 오는 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천장까지 닿는 크기였어요. 3차원 공항 지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수화물이 어느 경로로 움직이는지 모두 보였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설명했죠. 디지털 트윈 기반 통제 시스템이라고요. 공항 전체를 3차원으로 복제해 실시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주로 배치를 최적화하고 수화물을 자동 분배한다고요. 2024년부터 상용화했다고 했어요.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금 제가 탄 비행기가 보였죠. 게이트로 유도되는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화물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제 캐리어도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비행기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15분 후 게이트 도착 예정이죠.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를 계산했어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하루 수백 대를 관리하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아멜리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 공항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국방 수준이었죠. 미 공군 관제센터에서나 볼 법한 시스템이었어요. 펜타곤에서 본 것과 비슷했죠. 공항이 이 정도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턱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수화물 분실률이 거의 제로예요. 모든 짐을 실시간 추적하니까요. 승객 만족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항 운영 효율도 1위죠.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첫 순간부터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광양 제철소로 간다고 했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공항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시스템은 대체 얼마나 투자한 걸까요?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그때 표지판이 보였죠. 자율주행 시범도로. 인공지능 신호 연동 구간이라고요. 파란색 표지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열차가 지나갔어요. KTX라고 적혀 있었죠.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율차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차량 지붕에 센서가 달려 있었죠. 도로 위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였어요.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이뤄졌죠. 신기했어요. 아멜리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국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설치했어요. 도로 인프라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통신하죠.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요.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차 안 터치 스크린을 봤어요. 기차 도착 예측, 교통 흐름, 날씨, 미세먼지 정보가 한 화면에 통합되어 있었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숫자가 계속 변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런 정보 통합은 미 공군도 쉽게 못하는데요. 여러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에요. 놀라웠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한국은 교통 인프라를 국토교통부 주도로 통합 관리합니다. 자율차 테스트베드가 전국에 설치돼 있죠. 화성, 세종, 대구 곳곳에 있다고요. 지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교과서에 없던 모습이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가 졌어요. 밤이 됐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량은 제철소로 이어지는 도로에 들어섰어요. 창밖을 보자 숨이 막혔죠. 용광로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불을 내뿜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불길이 하늘을 물들였죠. 밤하늘 아래 제철소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용광로 불빛이 반짝였어요. 웅장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산업 현장이 아니었죠.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숨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기 들어가요. 준비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 자율주행 도로, 통합교통정보, 그리고 저 거대한 제철소까지요.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교과서에 없던 현실이었죠. 논문에서 본 한국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깨끗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궁금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제철소 불빛이 보였어요. 밤새 꺼지지 않는 불이었죠.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지만 타이핑이 안 됐어요. 30년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말이에요. 공항 하나, 도로 하나에서도 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보였죠. 변수가 맞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더 충격적인 걸 보게 될까요? 제 이론이 더 흔들릴까? 불안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철소 불빛이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왔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아침 8시 광양 제철소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 내리자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쇳소리, 크레인 움직이는 소리였죠. 공기가 뜨거웠어요. 여름이 아닌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혔죠. 문이 열리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용광로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저음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전화도 신었어요. 보호 안경도 착용했습니다. 무거웠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였죠. 고만강강 시연장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 있었어요. 밝았죠. 저는 물었어요. 고만강강이 뭐죠? 들어본 적 없는 용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영하 196도에서도 견디는 강철입니다. 망간 함량을 높여 개발한 소재죠. 포스코가 독자 개발했다고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196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 강철은 극저온에서 부서지잖아요. 물리학 법칙인데요. 의아했어요. 엔지니어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여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앞장서 걸었어요. 우리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흰색 벽에 각종 장비가 놓여 있었죠. 거대한 냉각 탱크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었어요. 액체 질소가 담겨 있었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엔지니어가 강철 샘플을 집었어요. 손바닥 크기였죠. 이게 고만강강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어요. 일반 강철처럼 보였죠.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샘플을 액체 질소에 넣었습니다. 치직 소리가 났어요. 김이 확 퍼졌죠. 온도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영하 196도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5분쯤 됐을까요? 샘플을 꺼냈죠. 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서리가 표면을 덮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망치를 들었어요. 큰 망치였죠. 강철을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어요. 쾅 소리가 났죠. 강철이 깨지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내리쳤어요. 또 깨지지 않았죠. 엔지니어가 강철을 집어 구부렸습니다. 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펴졌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탄성이 살아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일반 강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엔지니어가 다른 샘플을 보여줬어요. 일반 강철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온도에 넣었어요. 5분 기다렸죠. 꺼냈습니다. 망치로 쳤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보호 안경에 조각이 부딪혔어요. 따각 소리가 났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충격이었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요. 망간 함량을 조절해 극저온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니켈강이나 인바합금보다 30% 저렴하다고요. 이미 국제 규격에 등록됐다고 했어요. ASTM, API, ISO, IMO 모두 승인했다고 덧붙였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모니터에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죠. 내구성, 연신율, 충격 흡수율이었어요. 그래프가 표시됐습니다. 모든 지표가 기존 소재를 압도했어요. 붉은 선이 파란 선보다 훨씬 높았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강철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만듭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영하 163도로 보관되죠. 고만 간강이 필수예요.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플랜트 설비도 만들어요. 이미 해외 수주도 받았습니다. 카타르, 호주에 수출했다고요.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소재까지 독자 개발했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제 개념 틀에서 벗어나 있었죠. 소재 기술은 독일과 일본이 장악한 분야였어요.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한국이 이걸 뒤집었다고요? 독자 개발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10년 걸렸어요.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 표준이죠.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머리가 아팠죠. 현기증이 났습니다. 30년간 저는 가르쳐왔어요. 소재 기술은 자원 부국만 가능하다고요. 식민지를 통해 원료를 확보한 나라만 소재 강국이 된다고 말이죠. 독일은 철광석을, 일본은 식민지를 통해 자원을 확보했다고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어요. 식민지 경험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변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제철소 전체가 보였어요. 용광로가 쉬지 않고 돌아갔죠.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트럭이 드나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철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수천 톤이 생산되고 있었죠. 쉼 없이 작동하더군요. 아멜리아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3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다음 목적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고 했죠. 전력망을 본다고 했어요. 아멜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철소가 멀어졌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영하 196도에서도 견디는 강철이요. 한국이 만든 강철이죠. 독자 기술로 개발한 강철이에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론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모방국 프레임이 깨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재를 개발하는 나라였어요. 혁신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한 가지 사례로 30년 이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더 확인해야 했죠. 혹시 예외적 사례일 수 있으니까요.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수치를 계산했죠. 내구성, 비용,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계산할수록 한국의 기술력이 명확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딜레마였어요. 기술 강국 한국이요. 이게 실체였어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죠. 차는 계속 달렸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또 뭘 보게 될까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전력공사 초고압 송전망 제어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죠. 햇빛이 유리에 반사돼 눈부셨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여러 번 거쳤어요. 여권을 보여줬죠.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임시 출입증을 받았어요. 사진도 찍었죠. 목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깊었죠. 귀가 먹먹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숫자가 멈췄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거대한 화면이었죠. 한국 전체 전력망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변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전기의 흐름이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 파란색 선, 녹색 선이었어요. 색깔마다 의미가 있었죠. 전압 수준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복잡했지만 아름다웠어요. 기술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어요. 중년 남성이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설명했습니다. 400kV급 지중송 전망이라고요. 한국전력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떳떳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중이요. 땅 밑으로 전기를 보낸다고요? 보통은 송전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의아했어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지상 송전탑을 세우기 어렵죠.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중으로 보내요.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당당했죠.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울 전체가 보였습니다. 땅 밑으로 거미줄처럼 전선이 깔려 있었어요.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체계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한다고 덧붙였어요. 숫자가 계속 변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확대됐습니다. 강남구가 보였어요. 빌딩마다 전력 소비량이 숫자로 표시됐죠.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 빌딩의 전력 수요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즉시 공급이 조절됐어요. 0.3초 만이었죠. 빨랐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자동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지능형 시스템이었죠. 예측하고 대응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설명했어요. 전력 사용 패턴을 학습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지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정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정전 시간이 10분도 안 돼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0분이요. 미국은 몇 시간씩 정전됩니다. 특히 여름에 말이죠. 차이가 컸어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일본이 포기한 영역입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상용화를 단념했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해냈어요. 10년 걸렸지만 성공했습니다. 이미 해외 수주 실적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계약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일본이 포기한 기술이요. 한국이 상용화한 기술이죠.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귓가에 맴돌았죠.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인프라에서도 앞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안했죠. 제 이론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소재에 이어 인프라까지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을 전력망에 연결한다고 했죠. 불규칙한 발전량을 인공지능이 예측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주도 풍력 발전기들이 보였죠. 실시간 발전량이 표시됐어요. 바람이 약해지면 다른 발전소가 보충했습니다. 자동이었어요. 즉각적이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전력망이요. 보이지 않는 기술이죠. 사람들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해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니까요. 하지만 이게 국가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죠. 생명줄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순 제조가 아니었죠. 국가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차에 올랐어요. 다음은 해군 기지라고 했습니다. 잠수함을 볼 거라고 했죠. 전략 무기를 본다고 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했죠. 이 모든 게 아까 본 제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24시간 쉬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전력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 논쟁이 산업을 넘어 국가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제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제 이론은 제조업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멜리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해군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오늘 오후가 두려웠어요. 또 뭘 보게 될까요? 더 큰 충격이 올까? 두근거렸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내가 코를 찔렀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경비가 더 삼엄했습니다. 군사시설이었거든요. 초소를 지났어요.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차량 검사도 받았어요. 트렁크를 열어보였죠. 군인들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군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해군 대령이라고 소개했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정확했죠. 부두로 걸어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넓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물결이 일렁였죠. 햇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그리고 거기 잠수함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거대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70m는 넘어 보였어요.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위압적이었어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장영실함이에요. 국산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가슴을 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국산이요. 전부요? 놀라웠습니다. 관계자가 답했어요.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잠수함은 전략무기입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죠.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해요. 이걸 독자 기술로 만든다고요? 설계부터요? 의심스러웠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종전에는 독일과 프랑스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도면을 사왔어요. 부품도 수입했죠. 하지만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10년 걸렸지만 성공했어요. 감개무량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수함에 올랐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해치를 통과했죠. 좁았어요.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내부로 들어갔어요. 불빛이 어두웠죠. 계기판이 빼곡했어요. 모니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변했어요. 그래프가 움직였죠. 복잡했습니다. 관계자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추진 시스템입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했어요. 국산이죠. 음파 탐지기입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해요. 독자 개발했습니다. 어뢰 발사 장치예요. 국산 어뢰를 발사하죠.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계기판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금속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이게 실제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났어요. 천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좁았어요. 3층으로 쌓여 있었죠. 식당도 봤어요. 작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뿐이었어요. 모든 게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낭비가 없었죠. 기술자가 말했어요.
종전에는 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잠수함은 기술 집약체니까요. 수천 개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실수 하나면 침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성공했죠.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봤어요.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확신에 찼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잠수함을 멀리서 봤어요. 거대한 철 덩어리였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든든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지 산업이 아니다.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다. 속삭였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에요. 주권의 문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로 이어진다는 거요. 한국이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이유를 말이죠.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느꼈어요. 강한 의지였습니다. 부두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 이론은 산업기술만 다뤘습니다.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국가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죠. 전략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틀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론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고려하지 않았죠.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이라고 했어요. 생활 기술을 본다고 했죠. 일상 속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잠수함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커지고 있었죠.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한국이 전략 무기를 독자 개발했어요. 방위 산업에서 자립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주권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어요. 독립적이었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런 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나라가 말이죠. 놀라웠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죠. 하나씩 반증되고 있었어요. 균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 더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저항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더 충격적인 걸 보게 될까? 제 이론이 완전히 무너질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온 걸까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 한계가 어디일까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도로 위 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서울 강남역 지하철에 내렸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인파가 몰려다녔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밀렸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여기서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10년 전이요?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쇼핑몰 복합시설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옷과 식료품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마치 실제 진열대 같았어요. 리얼했죠. 기술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명했습니다. 2011년부터 도입된 QR 가상 쇼핑 시스템이에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할 수 있죠.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2011년이요? 14년 전이요? 그때 이미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시연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상품 QR 코드를 찍었어요. 우유 사진 아래 코드를 스캔했죠. 즉시 장바구니에 담겼어요. 화면에 상품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상품도 스캔했어요. 빵, 과일, 세제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완료됐죠. 몇 초 만이었어요. 상품은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간단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게 10년도 전에 상용화된 겁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시도하는 건데요. 시차가 컸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빨랐어요. 2011년 홈플러스가 처음 시작했죠. 지하철 승강장에 가상 매장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기차 기다리며 쇼핑했습니다. 혁신이었어요. 세계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멜리아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산업 이후의 생활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공장에서 일상으로 말이에요. 자연스러웠죠.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QR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중년도, 노인도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익숙했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없었어요. 카메라만 있었죠.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상품을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인식해 결제된다고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는 시도해봤어요. 음료수를 집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꺼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죠. 결제 완료였어요. 금액이 표시됐습니다. 정말 자동이었어요. 신기했죠. 마법 같았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무선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상품마다 태그가 있고 시스템이 인식해요. 카메라가 사람을 추적하죠. 누가 뭘 가져갔는지 알아내요. 한국은 이런 기술을 일찍 도입했습니다. 편의점 체인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했어요. 앞다퉈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하철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도착 시간, 날씨, 뉴스가 표시됐어요. 무선 인터넷이 무료였습니다. 신호가 강했어요. 충전기가 곳곳에 있었죠. USB 포트가 벽에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했어요. 키오스크도 봤어요. 음식 주문 기계였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했습니다. 결제도 기계에서 했어요. 직원은 주방에만 있었죠.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생활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혁신국이었어요. 제조업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말이죠.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기술 강국은 생산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생활에 녹여내는 능력이었죠.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요. 그게 진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본질이었어요. 거리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길을 찾고 있었죠.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지나갔어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앱으로 빌린다고 했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건 교과서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논문에 없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상상한 한국이 아니었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멜리아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죠. 솔직했어요. 제가 뭘 놓쳤는지 모르겠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후발국으로 봤어요. 모방국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말이에요. 앞서가고 있었죠. 차에 올랐어요.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습니다. 공장을 볼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일정이라고 했죠. 여정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광고판이 빛났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밤이 됐지만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활기찼어요. 이 도시가 미래를 먼저 살고 있었어요. 기술이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집으로요. 기술이 모든 곳에 있었어요. 스며들어 있었죠. 저는 자책했어요. 내가 대체 뭘 놓쳤나요? 어떻게 이걸 몰랐나? 논문만 읽고 현장을 안 봤으니까요. 숫자만 보고 사람을 안 봤으니까요. 실수였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공장을 보면 끝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이요.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이 끝나면 결정해야 했어요. 제 이론을 유지할지 포기할지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키가 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쓸지 몰랐습니다. 제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요. 현실이 이론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무력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요. 그 후에는 결정해야 했어요. 인정할 것인가요? 부정할 것인가? 30년을 지킬 것인가요?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요.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잠들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생각이 복잡했죠.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화성 스마트 팩토리에 도착했어요. 공장이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몇 개는 될 것 같았어요. 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흰색과 회색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섰어요.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낮지만 웅장한 소리였죠. 문이 열렸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긴장됐어요. 멈춰 섰어요.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노란색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부품을 짚고 조립하고 검사했어요. 속도가 빨랐죠. 하지만 정확했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공장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설명했죠. 한국은 만 명당 1012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예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당당했어요. 저는 숫자를 되뇌었어요. 1012대요. 세계 1위라고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1위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어요. 로봇과 사람이 협업합니다. 로봇이 단순 작업을 하고 사람이 복잡한 판단을 해요. 효율이 극대화됐죠. 생산량은 늘고 불량률은 줄었어요. 윈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로봇팔이 부품을 옮겼어요. 정확한 위치에 놓았죠. 사람이 검수했어요.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로봇이 다시 조립했어요. 나사를 조였죠. 유기적이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하나였어요. 조화로웠죠. 한 작업자와 이야기했어요. 로봇과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작업자는 답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하니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품질 관리, 공정 개선 같은 거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실시간 생산량이 표시됐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불량률이 0.01%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거의 완벽했습니다. 경이로웠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언제 부품을 교체할지 미리 예측하죠. 센서가 기계 상태를 모니터링해요.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알립니다. 그래서 생산이 멈추지 않아요. 가동률이 95% 이상이죠.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속도였어요. 모든 변수가 관리되고 있었죠. 최저값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조정됐습니다. 정밀했어요. 다른 라인으로 이동했어요. 복도를 지나 다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완전 자동화였어요. 사람이 없었죠. 로봇만 움직였어요.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로봇들이 조립했어요. 검사 장비가 스캔했죠. 완제품이 나왔어요. 포장도 자동이었습니다. 박스에 담기고 테이프가 붙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압도됐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자동화 선도국입니다. 새로운 생산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줄어도 생산은 늘어나죠. 품질은 더 좋아져요. 이게 미래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가르쳐온 이론이 이렇게 현실에서 뒤집혀도 되나요? 30년 연구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괴로웠습니다. 30년간 저는 말했어요. 자동화는 자본 집약 국가만 가능하다고요.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말이죠. 후발국은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어요.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세계 1위였어요. 로봇 밀집도에서 말이죠. 제 이론이 틀렸습니다. 명백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공장 전체가 보였어요.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24시간 가동됐습니다. 밤낮 없이 생산했어요. 멈추지 않았죠. 아멜리아가 물었어요. 이제 확신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마지막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어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정이 끝났다고 했어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커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봇 1010이 돼요. 세계 1위죠. 완전 자동화예요. 인공지능 최적화입니다. 불량률 0.01%죠.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생산 강국이었습니다. 제조 혁신을 이룬 나라였어요. 새로운 표준을 만든 나라였죠. 저는 절망했어요. 동시에 인정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현장이 보여줬어요. 사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공항의 디지털 트윈이요. 영하 196도를 견디는 고만관광이죠. 지중송 전망이에요. 국산 잠수함입니다. QR 가상 쇼핑이죠. 세계 1위 로봇 밀집도예요.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실체였어요. 제 이론이 틀렸습니다. 명백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나는 틀렸다고요. 30년 만에 처음 쓰는 문장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문장이었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쌓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술했어요. 감정을 배제했죠. 사실만 적었어요.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0페이지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제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요. 한국 사례가 기존 틀을 뒤집었다고 말이죠. 써내려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보고해야 했어요. 공개 발표도 해야 했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학자라면 진실 앞에 겸손해야 했어요. 피할 수 없었죠.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요.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당에 섰어요. 청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5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찼어요. 교수들, 연구원들,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언론도 왔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를 향했죠. 조명이 눈부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켰어요.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났죠. 피드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러미 루이스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간 저는 한 가지 이론을 주장해왔어요. 후발국은 자원과 식민지 경험,
원천 기술 없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제 학문의 근간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 논문들이 나열됐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요. 30년 연구 목록이었어요. 수십 편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제 이론이 옳다고 믿었죠. 데이터가 뒷받침했어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어요. 3주 동안 현장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직접 만졌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체험했죠. 슬라이드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인천공항 디지털 트윈 화면, 광양제철소 용광로, 송전망 제어센터, 장영실함 잠수함, 강남역 QR 쇼핑, 화성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하나씩 보여줬어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영하 196도에서도 견디는 강철을 개발했어요. 고만강강이라고 합니다. 독자 기술이에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기존 소재보다 30% 저렴해요. 이미 국제 규격에 등록됐습니다. 사진을 크게 띄웠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액체 질소에 담긴 강철이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탄성이 살아있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은 만 명당 1012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보다 많아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불량률이 0.01%예요.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국가별 로봇 밀집도죠. 한국이 압도적 1위였어요. 막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청중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메모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400kV급 지중송전망을 독자 개발했어요. 일본이 포기한 기술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상용화를 단념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인공지능으로 전력망을 관리합니다. 정전이 거의 없어요. 안정적이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잠수함을 독자 설계합니다. 전략무기를 자체 생산하죠.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요. 주권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 자립을 이뤘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잠수함 사진을 보여줬어요. 장영실함의 위용이죠. 청중이 감탄했어요. 오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은 2011년부터 QR 가상 쇼핑을 상용화했어요. 14년 전입니다. 미국보다 빨랐어요. 생활 기술에서도 혁신국이었죠. 공항은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해요. 자율주행 도로가 전국에 깔렸습니다. 인프라가 앞서 있어요. 저는 마이크를 봤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제 이론은 재검토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30년 연구가 한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정적이었어요. 한국은 식민지 없이 선진국이 됐어요. 자원 없이 기술 강국이 됐죠. 제 틀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변수로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30년 연구가 틀렸습니다. 인정해요.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진심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했어요. 천천히 시작됐다가 커졌습니다. 청중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저는 놀랐어요. 박수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비난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조롱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해줬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요. 발표가 끝났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에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답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죠.
우리는 배워야 해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다음 연구 계획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 모델을 분석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밝히겠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게 말이에요.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인터뷰했어요. 지쳤습니다. 하지만 홀가분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밤이 됐어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죠. 30년을 보낸 곳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학생들이 걷고 있었죠. 젊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통이었어요. 세계 각국 학자들이 연락해왔죠.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강연을 요청했어요. 인기였습니다. 글로벌 미디어가 보도했어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모델 재평가죠. 기술 강국 담론 변화예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요. 제 발표가 계기가 됐다고 했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화제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깨끗했어요. 반짝였죠. 30년 이론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보였어요. 가능성이 열렸죠. 한국이 보여줬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요. 의지와 혁신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원이 없어도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식민지 없이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해졌어요. 동시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실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편안했죠. 진실 앞에 서는 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학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